미날연의 미디어 탈곡기 94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정책 모니터팀 활동가 박채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인데 저희가 오늘은 미날연의 모니터 보고서는 아니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좀 눈여겨봤으면 하는 보도들이 좀 있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 이슈 브리핑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채린 활동가가 준비를 했는데 총 3개예요. 이게 시민을 볼모로 삼아서 언론사를 협박하는 기업이 있었다. 요게 한 가지 있고요. 또 어떻게든 프레임을 짜내서 정부에 뿔났다. 정부에 시민들이 굉장히 뿔이나 있는 상태다. 라는 보도들, 이거는 늘 쏟아지는 보도긴 하지만 유달리 지난주에 좀 눈에 띄는 2가지 사건이 있어서 이거를 박채린 활동가가 가져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뭐예요, 박채린 활동가? 네, 포항 MBC와 포스코 관련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포스코 노조가 포항 시민과 언론사를 사실상 협박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소개해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쇳물 쓰지 마라 챌린지입니다. 네, 그 하림 씨가 노래하고 그거.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2010년에 한 철강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 숨진 청년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이어진 챌린지인데요.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제 그거와 똑같은 제목의 이제 포항 MBC가 만든 그 쇳물 쓰지 마라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거는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포스코의 직업병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포스코가 이와 관련해서 은폐하거나 방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폐암에 걸린 노동자라든지 유해물질이 너무 많은 그런 위험한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언론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인데 이제 포스코의 한국노총 노조가 협박에 가까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냐 살펴보면 그 다큐는 상당히 편파적인 데다가 이제 포항이 전국 최고 도시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공헌한 포스코 노동자들을 자괴감에 들게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글로벌 기업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의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부터 지역에서 해오던 공헌 활동도 안 할 것이고 직원들 점심을 포함해서 포항에서 소비 행위를 전혀 안 할 것이다. 진짜 협박하네요. 네, 그리고 포스코 직원과 그 자녀들의 주소지를 옮겨서 이제 포항의 인구를 유출시켜서 포항에 뭔가 엄청난 안 좋은 변화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박채린 활동가 이야기한 거를 들어봤을 때 이게 포항 MBC에서 만든 그 쇳물 쓰지 마라 다큐멘터리 당연히 포스코 입장에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다큐멘터리인 건 알겠거든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직업병에 걸린 포스코 직원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좀 그러니까 유쾌하지 않다. 오케이, 이거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입장문이 포스코 노동조합에서 지금 이 입장문을 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포스코에서 일하다가 직업병을 얻은 노동자들 얘기를 하는데 노조에서 이런 입장문을 내면서 반발했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지회가 이제 반발을 한 것인데요. 이제 포스코 소속 그 한국노총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의뢰 예상할 수 있듯이 우리 노총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명백히 적혀져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노조들은 역행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다큐가 10일 날 방송이 됐고 이제 9일 날 포스코에서 하청 노동자 한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다큐멘터리 방송되기 바로 전날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큐가 방송되고 난 이후에 그 사건을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포항 MBC 취재진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 사측에서는 이제 취재진을 막았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노총
그 노조원들이 취재진을 막았고 이제 그 뒤에는 임원이 서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다, 보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사실상 한국 노총이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것인지 사측을 대변하는 것인지 조금 알 수 없는 좀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이 네. 이렇게 벌어진 것 같은데, 뭐 협박성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거 지금 입장문 한번 쭉 말씀해주신 것도 그렇고 읽어보니까 뭐 자녀들을 다 주소지를 이전하겠다. 우리 사람들이 일하는 직원들이 밥 먹을 때는 절대 포항에서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거 쓴 거 봤을 땐 결국에는 협박성 글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포항 MBC가 대응하지 않았을 거, 그러니까 대응을 했겠죠. 대응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네, 포항 MBC가 이제 뉴스에서 반박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뉴스라 하면 뉴스데스크? 네. 포항 MBC가 최근 방송한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와 관련해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는 포스코의 지역사회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 MBC는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의 입장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포항 MBC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포항 MBC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코는 포항 시민과 포항시의 희생과 사랑,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 50년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지역사회 투자와 사회공헌 활동은 포스코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이지 포스코가 포항 시민들에게 베풀거나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시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노조가 특정 방송사의 다큐를 문제 삼아 50만 포항 시민과 포항시를 볼모로 협박하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가 지닌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50만 포항 시민과 포항시는 물론 언론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포항 MBC는 이번 다큐를 통해 포스코 철강 노동자들이 힘겹게 일궈온 50년의 성과와 명예를 폄하하거나 비하할 의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십 년간 묻혀온 철강 노동자들의 직업병 실체를 드러내고 누구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노동자를 위한 방송이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2019년 TMS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 전국 기업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용광로 브리더 대기오염 문제, 경상북도의 TMS 미설치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9명의 산재 사망, 대형 폭발 사고 등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환경, 노동, 안전 분야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에서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 아니며 환경, 노동, 안전과 관련해 법적 의무를 다하고 언론의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포항의 한 구성원입니다. 포항 MBC는 앞으로도 50만 포항 시민과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방송으로 부조리한 현실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좀 그 관련해서 보도들을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기사 중에 가장 최근 이제 포스코 노동조합의 입장이 실린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게 17일 목요일 날 올라온 뉴시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포스코 노조 포항 MBC의 균형감 있는 정론 직필 촉구인데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죠. 일부입니다. 포스코 노조는 이날 포항 MBC 보도에 따른 포스코 노동조합 항의 관련 입장문을 통해 포항 MBC는 지난 10일 다큐멘터리 그 샘물 쓰지 마라를 방송해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노동자들에게 심한 자괴감과 허탈감을 들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 MBC가 그 샘물 쓰지 마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철강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과 지역민과의 편가르기라며 미약한 노동자의 저항이 마치 포스코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을 중단하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포스코 노조는 철강 노동자들은 포항이 내 청춘의 모든 것이자 내 자식의 고향이며 그 후손이 살아갈 터전으로 우리의 애향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포항 시민의 일원으로서 희망의 도시로 발전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항이 희망의 도시로 가는 길에 포스코가 동행해야 함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포스코가 환경, 안전사고 이슈에 대해 등한시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 포항 시민을 위해 포스코 노조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최일선에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기사를 좀 일부 쭉 읽어본 건데 포스코 노조에서 낸 입장문에 써있는 그 행동 조항 있잖아요. 박지린 활동가가 이걸 좀 그렇다고 너무 배치되는 내용의 보도여서 입장문과 뉴시스 기사에서의 인터뷰는
이게 말이 좀 앞뒤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어서 포항 MBC는 공영방송답게 공정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한 유튜버와는 다른 공영방송의 균형감 있는 정론 직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항 MBC 다큐멘터리 그 샘물 쓰지 마라가 어떻게 포스코의 이미지를 왜곡했다는지 좀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보면 다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라고 하면은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협박하거나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정론 직필해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게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좀 정말 당혹스럽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 월요일이지만 이야기해드리는 건 지난주 이제 결국에는 목금토일 요럴 때 이슈가 됐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여전히 좀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이제 포항 MBC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문제 제기를 가지고 네.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강대강이라고 했지만 사실 포항 MBC가 강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으로 대응을 네, 하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스코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약간 후진적인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일하던 노동자가 죽었는데 취재를 맡고 있고 그러니까요. 병에 걸린 옛 동료들의 문제 제기도 사실상 묵살하고 있는 것이라서 논란이라고 붙이기에도 조금 민망할 수준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역 이슈로 그냥 치부가 돼버리는 점이 있어서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박채린 활동가가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이제 포스코에는 노조가 2개가 있어요. 방금 얘기해드린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고 네.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 지회는 포항 MBC를 응원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작업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네. 지역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요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박채린 활동가가 가져온 건 사재기 논란을 만드는 언론입니다. 이거는 저도 언론이 있지도 않은 사재기 논란 만든다고 하면서 이제 SNS에서 굉장히 시민분들이 많이 이제 분노하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글을 저도 봐서 이 사건은 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언론이 갑자기 사재기다 이러고 밑도 끝도 없이 사재기 논란, 사재기 조짐 이런 기사를 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쓰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왜죠? 일단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네. 등장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시아 경제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생필품 사재기 조짐, 마트 덮친 3단계 공포. 그리고 제목이 장난 아니네요. 파이낸셜 뉴스는 초유의 셧다운이 온다. 생필품 사재기 조심이라고 해서 현장 루포라는 글귀까지 붙여서 기사를 내보냈고요. 네. 그리고 SNS에서는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3단계로 격상됐다. 생필품을 못 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루머, 가짜뉴스까지 돌면서 이제 약간 악순환의 고리처럼 기자들이 그 SNS 글을 보고 다시 사재기 기사를 좀 양산한 게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박채린 활동가가 먼저 공유를 해줘서 저도 자료조사의 내용들을 좀 읽어봤는데 이게 기사 내용이 좀 성의들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내준 걸 읽어보고 좀 당혹스러워서 웃음을 좀 참지 못했던 게 박채린 활동가가 가져온 기사들 특히 이제 좀 이따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사진 기사들을 보면 이게 사재기라고 말할 수 있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 보러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마트 풍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재기 조짐이 보이고 사람들이 물건을 쓸어 가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덧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일반적인 마트에서의 그림과 뭐가 다른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면 제가 기사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일 황당했던 게 쿠키뉴스의 기사인데요. 쿠키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제 거리두기 3단계 강화, 불안감 사재기 조짐이라는 기사가 하나가 떠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이제 그 다음 날 성숙해진 K 소비 3단계 불안해도 마트 사재기 걱정 안 해요. 라는 기사가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제 전날에는 사재기가 엄청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바로 사재기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기사를 쓴 거예요. 물론 기자님들이 다르시긴 하겠죠. 처음에 사재기 있다라고 한 기자와 아니다라고 한 기자가 다르긴 하겠지만 정말 손바닥 뒤집듯 이야기가 바뀌어서 좀 웃기긴 하네요. 그러면은 아주 웃긴데요. 이제 그 앞에
불안감이 커서 사재기가 심각하다라는 네네.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손님들이 계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면으로 보이는 손님이 네. 이제 6개들이 컵라면 한 박스를 사는 네네. 게 나와요. 근데 막 엄청 막 상품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계산을 하고 있고 더 무엇보다 뒤편으로 이제 진열대가 많이 보이는데 네네. 그 진열대가 보면 상품이 조금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꽉꽉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딜 봐도 사재기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아니, 없어요. 제가 보면서 이거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딱 한 번 우연히 정말 우연히 무슨 저희 집 근처에 이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뭐 쓱데이인가? 뭐 그게 있더라고요. 한 번 한대요.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뭐 어쩌다 한 번 하는 건데 그때 제가 살면서 만난 뭐 마트 줄 중에 제일 긴 정말 계산하는데 한 1시간 걸리는 그런 날을 마주한 적이 있거든요. 그날에 비하면 이 사진들은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비교가 돼서 네. 개인적으로 웃겼던. 그런 유형의 기사들이 꽤 많았어요. 뭐 뉴스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경제,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이 사재기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문제적인 기사를 좀 썼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져온 기사들을 좀 읽어보시면 이게 뭐 전반적인 모든 언론들이 다 사재기 조짐이 보인다라고 쓰진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뭐 많은 언론이 그렇게 받아 쓰지도 않고 뭐 몇몇 통신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진 기사로 좀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었는데 그러면 이것만 짚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좀 설득당하기 어려운 사진과 기사들이었는데 그래서 사재기 현상이 진짜로 지난주에 뭐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긴 한 겁니까?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전혀 아니다라고 전혀 아니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19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와 비교를 해보면 판매가 좀 늘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재기를 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3단계 격상이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재기가 늘어났다라고 기자들이 기사를 써왔잖아요. 근데 12월 초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3단계 얘기가 나오기 전과 비교했을 때 1% 정도 는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G마켓에 따르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 신선식품 전체 판매량은 직전주와 비교해서 겨우 1%, 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런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연합뉴스나 머니에스 등의 언론사가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기사들도 사재기 조짐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마트 관계자가 상품이 엄청 꽉꽉 차 있다. 이런 답변을 마트 관계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파이낸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 훈제고기가 다 팔렸다 해서 그걸 가지고 사재기라고 해서 사진을 내보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이제 이 사진이 코스트코에서 촬영됐다는 걸 확인하고 코스트코에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네, 현재 두 제품은 판매가 되고 있고 당시에도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정말 그 사진만 보고 사재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위기를 보면은 누구도 사재기가 아닌 걸 알았을 것 같고 코스트코 관계자에게 문의만 했었더라도 사재기라고 쓰지 않았을 텐데 기자가 왜 이런 기사를 썼을지 좀 의문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시민들이 말하는 사재기가 있는 게 아닌데 사재기를 어떻게든 만들려는 언론이라는 거에서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좀 마지막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 기사여서 우리 민원련 내부에서도 그 메신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사 스크랩방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거를 보라며 이제 공유가 됐던 기사입니다. 이게 중앙일보인데 기사 제목이 공산국가냐? 문 임대료 공정론에 임대인, 임차인 다 뿔났다. 이게 임대료 멈춤법과 관련한 기사죠. 체리날동가? 네, 맞습니다. 임대료 멈춤법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을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 제한이 내려지면은 임차인이 내야 하는 임대료의 절반을 깎고 그다음에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짧게 살펴보면은 먼저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의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해 물음이 뼈아프게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냈어요. 네. 그러면서 한 말을 살펴보면 이 법안의 좀 취지를 알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재난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공정히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고 건물주의 재산권만 성역이 될 수는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 관련 법안에 동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왜 이런 취지의 법안들이 나왔는지는 얘기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충분히 좀 이해가 됐는데, 그리고 왜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한지 논의가 되어야 하는지도 충분히 알겠는데, 근데 언론이 나서서 전 방금 전에 그 왜 웃겼냐면 임차인이 도대체 왜 화가 나는지 저는 감사하면 감사할 일 아닌가? 좋아하면 좋아할 일 아닌가? 뭐 여튼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공산주의를 운운하면서 언론에서 좀 편가르기식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래서 초반에 말씀해주신 그 중앙일보 공산국가냐라는 기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 아프니까 사장이자에서 댓글을 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임대인도 화가 났는데 임차인도 뿔이 났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뿔난 임차인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맥락을 좀 살펴보면요. 뭐 공산국가 이런 워딩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맥락을 살펴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책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도 좀 더 이 임차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멈춤법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차인들에 대해서 이 고통을 좀 더 알고 좀 더 전폭적인 대안을 좀 내달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좀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음을 표출한 것인데 이제 그런 여러 댓글 중에 가장 자극적인 워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공산주의만 가지고 와서 제목에 쓴 거고, 그리고 이 기사가 15일 날 실렸는데 이제 네. 16일 날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제목에는 공산주의가 남아 있는데 기사 내용에는 그 공산주의 댓글이 쏙 빠져 있습니다. 클릭시켜보고 네. 그러고 나서 내용에는 빠져있다. 방금 중앙일보 우리 가장 좀 웃기다고 했던 그 기사 소개해드린 거고, 그 다음 또 소개해드릴 만한 기사가 있나요? 조선일보도 비슷한 기사를 네네. 실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일보보다는 좀 낫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일보는 12월 16일 날 여임대료 멈춤법, 임대인 임차인 싸움 붙이나 논란이라는 기사에서요. 네네.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화가 난 얘기도 쓰기는 했는데 이제 임대인이야 뭐 화날 수 네. 있겠죠. 소상공인 연합협회장 발언도 실었어요. 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편가르기보다는 네. 상생 차원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상생을 하기 위해선 둘 다 약간 희생할 필요도 있고 정부도 희생을 해야 돼서 이제 세 주체가 다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목 자체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싸우는 것처럼 좀 제목을 붙인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라고 본 거는 이제 한국경제의 기사인데요. 네. 네, 12월 16일 임대료 강제 인하 땐 거센 흑폭풍, 상가 공급 중단, 시장 붕괴 불보듯이라는 기사입니다. 시장 붕괴 불보듯. 네, 이 법이 제정이 되면은 시장이 붕괴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네네. 뭐 물론 임대인들의 호소를 전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렇죠. 이제 이 기사의 가장 문제점은 전문가의 발언을 근거로 이제 시장 붕괴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을 살펴보면은 뭐 부동산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의 뭐 센터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가 임대와 관련해서 이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고, 그리고 익명의 전문가의 발언을 쓰기도 전문가가 했습니다. 익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왜 전문가겠어요? 자신의 발언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쵸. 이제 전문가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리는 더 신뢰하면서 이제 그 발언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인데 한국 경제는 익명의 전문가를 내세워서 시장 경제를 시장 붕괴를 네. 강조했다는 거는 상당히 언론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보도들이 좀 연달아 있었는데, 근데 뭐 이렇게 박채린 활동가가 이야기해준 기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물론 뭐 저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서 당연히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당장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갈등 상황 생기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인 것 네네.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이 나서서 오히려 좀 갈등을 조장하고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이제 우리 사회가 꼭 고민해봐야 할 부분을 잘 짚은 기사들도 없진 않았습니다. 뭐 있겠죠.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좋은 네, 보도라고 열심히 하는. 찾아봤는데요. 네.
KBS가 12월 19일 날 이제 게재한 취재 후라는 코너에서 실은 기사입니다. 임대 임차인이 말하는 해법은 임대료 멈춤보다는 상생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제 먼저 그 임대료 멈춤법 이전에 임대료 관련한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착한 임대인 제도라는 건데 네. 그게 뭐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주면은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그런 임대료의 자발적 감면을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법이라는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계인 임대인에게 감면받은 임대료를 되돌려주는 임차인 사례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계형 임대인에게 네네. 감면을 받았어요. 임차인이. 그렇죠. 근데 이제 임대인도 어렵다는 거를 임차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감면받은 돈을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졌다. 그렇죠. 근데 그 사례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물론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적으로 이 상황에서도 풍족한 그런 임대인이 있을 수 있지만 생계형 임대인도 있다. 정말 이거 하나로 밥벌이를 하는 분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나온 임대료 멈춤법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뭐 공산주의냐 이런 워딩으로 그냥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니라 되게 사안을 차분하게 접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 상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정부도 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제도의 허점을 갈등을 크게 부각하지 않고 이제 대안을 우리 함께 모색해보자. 이런 기사라는 점에서 저는 좀 필요한 기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얘기해 주신 건 KBS의 취재 후 뭐 관련 기사였고 그리고 네. 또 뭐 다른 기사도 있어요? 그리고 해외 사례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기사들도 있는데요. 한겨레 12월 17일자 유레카 임대료 분담과 재산권 침해라는 기사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케오스라는 법이 있다고 해요. 뭐요? 케어스. 네, 라는 법이 있는데 뭐 최장 120일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세입자는 쫓아내선 안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임대인이 이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은행에 건물을 압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법인 것이죠. 네. 그러면 뭐 유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회가 이제 임대료를 얼마 인하하자라고 네. 합의를 하면은 이제 합의를 하는 법안도 있다. 뭐 이런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도 이런 거 모색해보자. 이런 기사들이 좀 필요한 기사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냐 이렇게 뭐 제목 붙는 기사들보단 오히려 이게 좀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좋은 대안들을 이야기해주는 기사였다. 뭐 이렇게 박채린 활동가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박채린 활동가가 가져왔는데 저는 참 지난 한 주가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다 말하면 안 돼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우당탕탕 언론 진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좀 언론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월요일에 지난 한 주 동안 언론계 이슈를 이야기해보는 거 되게 좋네요. 좋은가요? 화가 많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보니까 좋아서 뭐 고정 코너를 해볼까 채린 활동가. 뭐 시키면 해야죠. 네,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문제적인 언론 보도라든지 뭔가 언론계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으니 한번 쭉 이번 주에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더 발전적인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그런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그러면 수요일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날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그러니까 임차인인데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잠시만요. 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박수 치고 다시 할게요. 아니 아니 써왔는데